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1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문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 재무제표는 1번 보기 볼게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1번이 그냥 정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 추정에 의한 측정치다 라고 하는 얘기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추정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활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손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 등을 우리가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당연히 화폐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정보.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네,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근데 당연하죠. 그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적지, 도착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도착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선적지라는 데가 있고 선적지 그리고 도착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지금 운송 중인 물품이 있더라. 배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에는 누가 살아요? 판매자가 살고 있죠. 그렇죠?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고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판매자의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운송 중인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의 재무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구매자의 재무자산이 되고 지금 문제처럼 도착지 인도 조건의 미착상품은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도착지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거니까 여기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아직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우리 회계는 무조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한다? 회계는 무조건 정상적이면 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이면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지금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가법. 그래서 저가법은 취득원가보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인정. 가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만? 취득원가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취득원가보다 더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저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보다 낮으면 이 낮은 가격을 장부금액으로 하게 된다. 네. 저가법 적용 이후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평가손실, 다시 올라가면 최초의 취득원가까지만 환입을 인정을 해준다.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잉여금,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이익이 생긴 것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고,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된 이익으로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에 전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밖으로 아직 나가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네,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것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익잉여금 안에는 뭐뭐뭐 있죠?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금. 네, 쓰고 난 나머지 미처분, 말 그대로 미처분,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한다.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으로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이 자본 총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인데, 항상 우리는 이익준비금을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다 라고 외웠어요. 그쵸?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는 거. 이렇게 외웠는데, 우리 문제에서 자본 총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게 틀렸어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2분의 1까지 적립하는 겁니다.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인데 자본 총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시마다, 잉여금 처분시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겁니다. 10분의 1 이상. 최소가 10분의 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분의 1 이상 적립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미처분 잉여금, 임의적립금이 200,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 보시면 그냥 바로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2024년 9월 1일 한국은 서울상사가 2024년 초에 발행한 사채를 발생이자 포함하여 95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 다음 중 한국이 사채 취득일에 인식하여야 할 계정가액 및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95만 원의 현금 취득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지금 저희 회사는 사채를 구입했어요. 사채를 구입했는데, 이 사채를 구입할 때는 사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겠죠, 매년. 사채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될 건데, 사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끝수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하게 돼요. 다른 표현으로 뭐 단수이자라고도 하고, 뭐 우수리이자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쉽게. 자, 지금 이 사채가 24년 1월 1일에 발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24년 1월 1일에 발행이 되었다. 이자 지급은 연 2회 한다. 그러면 6월 30일에 이자 지급을 할 거고, 그 다음 12월 31일에 이자 지급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사채를 구입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1일에. 그럼 여기에 7, 8, 9, 9월 1일에 여기에서 9월 1일에 우리는 사채를 취득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A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채를 저희가 9월 1일 날 이 사채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A사에게 6월 30일 날 이자가
6개월분의 이자가 지급이 됐겠죠. 그쵸? 서울상사가 발행을 했으니까 서울상사는 A사에다가 6개월치 이자를 지급을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이니까 이제 9월 1일 날 저희가 취득을 했으니까 12월 31일은 주식회사 한국, 저희 회사가 6개월분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6개월분의 이자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거래는 9월 1일 날 했는데 9월 1일 날 거래를 했는데 우리는 6개월분의 이자를 받으니까 우리 회사가 취득할 때, 사채를 구입할 때 A사한테 7월, 8월 2개월분의 이자를 A사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사야지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12월 31일 날이 되면 서울상사는 저희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사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다가 6개월분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자를 받으면 그 중에 앞에 7월, 8월 2개월은 A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사한테 이자를 주고 A사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거래할 때서부터 A사한테 이 앞에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자를 먼저 지급을 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자는 7월, 8월 2개월 분이 되니까 우리 사채 총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연 12%라고 했고요. 12%. 그리고 우리는 2개월 분의 이자를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주면 되니까 12분의 2에 해당하는 약분하면 2만 원 나오겠네. 그렇죠? 2만 원을 먼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채를 사고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처리를 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현금이 총 95만 원이 나갔다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중에 발생이자 2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 2만 원은 우리가 차변에 미수이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미수이자 2만 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돼요? 93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6개월분의 이자가 나오겠죠. 6만 원이. 6만 원이 나오면 그때 미수이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4만 원만 설정이 되겠죠. 여기 가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원래 사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끝수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원래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수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수이자는 우리가 이자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큼의 이자를 먼저 계산을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미수이자로 처리를 하게 된다. 마지막에 12월 달이 되면 이 이자는 다시 받아낼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상 외화자산, 외화부채 관련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화폐성 외화자산인 보통예금, 대여금, 성급금 1번이 정답인가 봐요. 지금 문제는 뭐라 했냐면 화폐성 자산이라고 했어요. 화폐성. 그럼 화폐성이라는 얘기는 화폐성 자산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결국 지금 화폐성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선급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급금은 화폐성 자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선급금은 계약금을 지급을 한 것이죠. 나중에 뭘로 받아요? 물품으로 받을 거죠. 그렇죠? 물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외화자산은.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급금은 재무상태표인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아니요, 선급금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볼까요?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네. 외화표 시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
외화로 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서 발생한 환산 손익은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실현 고유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외화 채권을 회수하거나 외화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원화 환산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외화에 대한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선급금에 대한 외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단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를 직접 노무 원가를 과대계산에 있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커지겠죠. 기초 제품 원가를 네, 2번이 정답이네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건 세 가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원재료를 적게 적거나 뭐 소모품을 과대 계상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문제가 생기겠죠. 제조 원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자, 그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하면, 그러면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으니까 T자 계정을 2개를 그려볼게요. T자 계정을 2개를 그려보고, 자, 기초 제공품 17,7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85,000개 이렇게 됐고, 기말 제공품이 10,000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기초 제품은 13,000개, 그리고 판매량은 86,000개. 판매량은 매출원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대변. 기말 17,000개. 자, 그러면 13,000개 빼고 나면 우리 완성분 수량이 9만 개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9만 개가 여기서 넘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양쪽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네요. 맞죠? 그럼 10만 개가 돼야 되니까 2,700개만큼이 2,700개의 공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 수량의 몇 프로? 1%. 그러면 여기서 1%를 계산을 하게 되면 900개가 정상 공손이 되니까 나머지 1,800개가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 공손이 900개, 비정상 공손이 1,800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결합원가 계산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한 후 일정 시점에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결합 제품이라고 한다. 네, 같은 과정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결합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비지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네. 순실현 가치법은 개별 제품의 추가적인 가공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최종 판매 가격만을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판매 가치법. 판매 가치법은 예를 들어서 A 제품, B 제품이 있다. 그럼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배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는 100만 원어치를 팔을 수 있고 B는 200만 원어치가 판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 원가를 B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판매 가격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법은 순실현 가치법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격에서 얘가 뭐냐면 판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직접 재비용에 해당하는 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가공비라든지 뭐 등등등을 우리가 직접 재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순실현 가치가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큰 놈한테 그만큼 많이 배분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예정 원가 계산이에요. 그렇죠? 예정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인천은 기계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A와 B의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예정 소비액이 예산액이 나와 있으니까 원래 예산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예정 시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그럼 예상 시간이 총 100시간이니까 우리는 시간당 10,000원이라는 배부율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는 A의 실제, B의 실제 작업 시간으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00원을 A의 실제 작업 시간은 60시간, 그 다음에 B의 실제 작업 시간은 50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00원을 곱해주면 되니까 60만원과 50만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60만원과 50만원. 그럼 A 제품은 50, 100, 60 이렇게 되니까 210만원이 나오겠고요. B 제품은 70, 120, 그 다음에 50 그랬으니까 240만원만큼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네, 빠르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놓은 거니까 원가 요소별로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을 곱해서 제품의 단위당 표준 원가를 산출한다. 네, 표준 가격, 표준 수량을 기준으로 표준 원가를 설정하게 돼 있고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유리한 차이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네, 원가가 줄어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원가가 올라가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조 원가 3번까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 실제 원가와는 관계없이 항상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보고된다. 이건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우리가 원가회계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가회계는 원리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에 해당해. 관리회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이라는 게 솔직히 존재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 회사는 저희가 원가회계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룰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럼 표준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 말 그대로 표준원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해 봤더니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정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원가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처럼 요즘 뉴스처럼 막 이쪽에서 한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고 물가가 막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표준원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정해야죠. 뭐에 맞게? 실제 원가에 맞게끔
실제 원가에 맞게끔 계속해서 꾸준히 원가를 추적하면서 지속적인 변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표준 원가라 그래서 무조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실제 원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원가의 추이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실제 원가와는 관계없이 항상 표준 원가로 보고된다? 아니요. 표준 원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원가는 실질적으로 수시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시로 변경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의 변동폭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표준 원가를 다시 산출해야 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000원 이상인 경우 매입자 1번이 정답이네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의 합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가 역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기를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 왜냐하면 전자로 이미 다 국가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고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8천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억 원이다라는 개념을 아예 외우시지 마시고 8천만 원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칸의 번호를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몇 번 난이에요? 우리 8번 난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8번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해야 하는 거고요. 2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얘는 11번에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거기에 숫자가 있나요? 네, 1억 원에 1,000만 원의 숫자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한 거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출실적명세서는 6번 난이에요. 영세의 기타. 그래서 6번 난에 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그렇죠? 숫자가 없으니까 수출실적명세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14번입니다. 14번에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을 해야겠죠. 14번에 보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의한 것은 우리가 무슨 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지급을 하는 보수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중소기업인 세종은 2024년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등록하고 2024년도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억 원을 지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총 1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25% 그러면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세율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뭐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소득이다라고 했고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이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고요. 12억 원 기준입니다. 이거는 12억 원 이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 원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제외한다 그랬죠. 부동산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운반부라든지 기계장치를 양도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모두 다 내 자산의 손실, 제 손실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두 다 사업소득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그러면 출자 공동사업자의 무슨 소득? 배당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출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배당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113회 세무 1급 문제를 한번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는 아주 쉽지만은 않았다. 어려운 문제들 몇 가지가 조금 있었다. 어려운 문제들 몇 가지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풀이해 주시면 10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급 깊이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